지난 시간 고부 농민 봉기가 성공을 이룬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봉기가 일어나자마자 조병갑이 눈치를 채고 도주를 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진 교수님, 성강현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백성들이 평등하게 살고 인간이 존경받는 세상에서 살아보자라는 계획을 가지고 철저하게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 전주를 시작으로 해서 정말 세상을 한번 바꿔보자라는 계획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백산에서 지켜보던 전봉준이 지금 이러다가는 재산 다 뺏기고 탄압받고 이거 큰일 나게 생겼거든요. 근데 준비된 사발통문에서 확인된 것처럼 야 이거 이대로 탐관오리 세상을 만들어서는 안 돼라고 준비된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뭔가 새롭게 뭔가 준비를 하고 계획을 실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3월 20일 날 이제 무장포고문을 통해서 기포를 하고 난 이후에 다시 고부로 들어옵니다. 예, 고부를 점령해서 그 당시 이용태한테 붙잡혀 있었던 원민들, 그 사람들을 또 다시 풀어주고 이용태가 착복했던 그런 재산들 이런 것들을 다시 또 백성들한테 되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각 지역의 접주들에게 백산으로 다 모여라고 해서 당시 기록에 보면 약 한 4,000명 정도가 백산으로 모였다고 해요. 꽤나 큰 무리. 네, 그러니까 이제는 고부 한 지역이 아니라 이 호남 일대 모든 동학도들과 그다음에 세상에 불만이 있었던 사람, 원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다 집결시킵니다. 대장으로 뽑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백산대회 이후에 이제 군대를 정비해서 전주 쪽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네. 전주 쪽에 올라가서 전주 아래쪽에 원평에 가니까 이제 전라감령의 부대가 전주에서 강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다시 군대를 돌려서 이쪽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앞쪽에 있는 산이었던 도교산, 두승산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 두승산 자락에 전봉준의 부대가 이제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군은 이제 여기 우리가 지금 있는 이 황토제에 이제 수경을 하게 되는 거죠. 진을 치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서 황토현 전투의 이제 전야가 시작이 됐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인간의 평등을 외쳤다라는 것은 조선시대 목숨을 내걸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건데 정말 이 백성들 동학군에게는 큰 의미의 전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제 4월 6일 날 밤에 이제 관군들이 이 일대에 이제 진을 치고 수경을 하게 됩니다. 근데 관군들은 동학군들이 오합지졸이니까 내일 아침에 다 쓸어버리자. 그렇게 해서 그 전날 여기에서 뭐 술도 마시고 예, 기생도 부르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남원에서 오는 군대라고 원병이라고 관군의 옷을 갈아입고 예, 이 지역을 들어갑니다. 예, 일부가 들어가서 관군들에게 동학군이 여기에 있다.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해서 동학군이 매복하고 있는 지역으로 유인을 합니다. 네. 유인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은 이제 빠지고 네. 동학군이 관군을 습격해서 거의 그날 밤에 이 일대에서 뭐 많은 기록에 보면 약 한 700명 정도의 관군이 전사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면 기습, 유인 전술, 기환 전술, 매복 전술 엄청나게 많은 전술이 하나에 그렇죠. 다 들어가 네. 있네요. 그러니까요. 이 황토현 전투가 끝나고 나면 조선은 조선의 운명이 전봉준의 손에 달렸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돌 정도로 이 동학군의 기세가 커지게 되고 전봉준의 사회적인 명망, 동학농민군에 대한 어떤 백성들의 기대가 커지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는 아마 이제 동학군을 이끌었던 전봉준이 승기를 잡으니까 바로 전주성으로 갈 수 있었겠지만 전주죠. 그런데 전주성으로 바로 가지 않고 아무래도 전주를 점령하려면
인원도 더 많아야 된다. 음. 그다음에 군량미도 더 확보해야 된다. 그다음에 무기도 더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남행을 합니다. 남쪽으로 장성 이렇게까지 영광, 장성, 한평 쪽까지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각 지역에 있었던 동학도나 원민들을 다 이렇게 동학 농민군의 합세 흡수하고 지금의 장성의 황룡촌까지 내려가게 되는 거죠. 당시 이제 서울에서는 중앙군이 파견이 됩니다. 그래서 홍계훈을 양호초토사로 임명합니다. 전라도와 충청도에 있었던 동학군들을 싹 쓸어버리는 그런 직책으로 해서 홍계훈을 이제 임명을 해서 홍계훈이 인천에서 서울의 주력 부대죠. 우리가 경군, 장유영군, 총유영군, 그 다음에 평양에 있었던 서영부대 이렇게 내려와서 동학군을 따라서 이제 쭉 뒤쫓아옵니다. 뒤쫓아와서 그 이제 밥을 먹고 있는 장성의 그 황룡광변에서 밥을 먹고 있는 동학군을 이학승이 이끄는 별동대 한 700여 명이 보고 밥 먹는 동학군을 그대로 거기에다가 대포를 쏘게 됩니다. 아이고. 동학군은 당시 기세가 등등했기 때문에 다시 전열을 재정비해서 당시 동학군이 만들었던 뭐 기상천외한 무기가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장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장태요? 예, 장태라고 하는 게 이제 예전에 시골에서 닭을 키우기 위해서 대나무를 이렇게 얽어서 만든 속이 비어 있는 그래서 속을 이렇게 비어서 그 안에 동물들을 키우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 장태를 크게 만들어서 거기에다 집을 한가득 채웁니다. 그러면 무게도 나가지 않으면서 당시 총을 관군이 쏘더라도 그것을 뚫을 수 없게 돼요. 방패같이? 네, 방패처럼 그 장태를 굴리고 그 뒤에 동학군들이 오게 되니까 관군들이 쏘는 총을 막으면서 앞으로 진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거를 크게 해서 크기가 뭐 우리 임 교수님부터 저한테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크게 만들어서 굴리면서 4-5명이 가서 그 옆으로 지나가면서 이제 관군을. 정말 그야말로 기상천외한 작전을. 네, 그래서 관군들도 이 저게 장태라고 뭐지? 하는 것을 네. 처음 보니까 저기 뭐지 하다가 이제 당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서울에서 왔던 중앙군을 이제 이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에서는 동학군을 꺾을 군대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네. 교수님, 도대체 제대로 된 교육시설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동학군은 기상천외한 작전들이며 전술을 사용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전봉준 장군을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이 군서 같은 거. 군사 소설을 많이 읽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 총대장으로도 추대될 수 있었던 것도 농민군들 중에서 그나마 공부도 했고 또 군사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병서 사람이 같은 걸 읽으셨. 그렇죠. 근데 그분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술과 그런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분이 그 총지휘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이 전봉준 장군이 전술을 사용하면서 거듭되는 전투 속에 정말 실력이 들어갈 때 조선의 관군들, 특히나 조정에서는요, 불안감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전봉준 장군이 이제 연전 연승을 하면서 전주성으로 이제 근접하니까 조정도 큰일 났습니다. 이제 당황한 거예요. 특히 이제 더군다나 이제 황룡촌에서 졌단 말이야, 패전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큰일 났다 싶어갖고 이건 도저히 여기서는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이제 고종에게 그 외국군을 좀 청빙을 해달라, 초청해달라 그런 이제 부탁을 하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역사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종이 그 얘기를 듣고 거절을 했어야 돼요. 그래도 우리 그러면 그 백성들이 원하는 게 뭔지 좀 듣고 와라. 그래서 그걸 한번 갖고 우리 대화를 해보자.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걸 우리가 풀어줘 보자라는 쪽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청나라에게 군대 요청을 하자라고 이제 제의를 했는데 당시 좌우정이었던 김병실이가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해결은 할지 몰라도 그 이후에 조선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종은 이제 아주 은밀하게 인용준이를 위안스카이, 당시 이제 우리나라에 와 있던 청나라의 아주 그 실세죠. 위안스카이에게 비밀 보내갖고 청병 요청을 하는 거예요. 위안스카이는 그 청병 요청을 받아들여갖고 청나라에 있던 이용장에게 이제 연락을 하죠. 그래서 이용장이 5월 1일 날 허락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청병이 준비를 해서 오는 겁니다. 5월 그 7일인가 청나라 군대가 이제 그 아산만 오다가 처음에는 이제 한 400명 정도가 들어와요. 근데 이제 청나라가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는 그 이전에 천진조약을 맺은 게 있어요. 네. 그 천진조약의 그 합의문 중에 양쪽 청나라가 됐든 일본이 됐든 어느 나라든지 조선 땅에 군대를 파견할 땐 통보를 한다라고 그 합의가 된 게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 합의 약속에 따라서 일본에다가 그 우리가 군대 파견한다고 통보를 했어요. 그때 일본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 청나라보다도 하루 앞서서 그러니까 5월 6일 날 그것도 인천항으로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그 전주성 가까이 쪽으로 다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군은 아주 의도적으로 다 이제 인천항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5월 6일 날 인천항으로 다 들어와 갖고 그 다음 날 바로 서울로 다 옵니다. 한양에 와서 이제 한양의 용산에 주둔을 하죠. 그러면서 그 나중에는 이제 최종 병력 숫자는 8,000명에서 한 10,000명 정도까지가 늘어납니다. 이제 그 이제 청일 전쟁을 준비하고 아주 그때서 작심을 하고 들어왔다고 알 수 있죠. 그 정도 병력이면은. 그러니까 동학군들은 당황할 수뿐이 없죠. 자신들의 거사가 자신들이 혁명을 했던 것은 외국 군대를 불어들이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여기서 그 아주 객관적으로 저는 그냥 한번 짚어보자면 동학 사상의 가장 기본적인 사상 중에 하나가 인간의 평등이 있잖아요. 그러면 왕도 대신들도 탐관오리도 평민들도 노비들도 다 평등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왕을 몰아내자라는 뜻으로 들릴 수도 있잖아요. 심지어 고종은 동학군은 비도, 네. 그러니까 아주 그 비도이자 도적들이다. 다 이제 죽여서 없애야 된다라고까지 할 정도로 아주 극혐, 네. 아주 혐오감을 강력하게 드러내요. 그 정도로 다 이제 기득권 세력에게 있어서는 동학은 위험 요소였죠. 네. 근데 어찌 되었든 간에 동학 농민군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이제 세상을 좀 바꾸자라는 거였지만 그 의도와 다르게 갑자기 이 외세 주도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었던 거고, 그리고 사실 고종도 일본마저 들어올 거라는 거는 사실 생각지 못했던 부분인 거잖아요. 예, 그랬죠. 동학의 어떤 그 기포의 목적이 보국안민이었는데 외국 군대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또 위험에 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당시 전봉주는 전주성 안에 있었고 그다음에 그 홍계훈은 전주 바깥에 완산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어요. 전봉준이 이제 홍계훈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이러한 요구를 들어주면 우리는 물러가겠다. 홍계훈이 이제 그거를 받아들여서 우리의 이제 공동의 목적은 보국안민에 있고 홍계훈의 입장에서도 외국 군대가 자기가 주장해서 들어왔지만 외국 군대가 들어오는 피해를 이제 자기가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되니까 예, 외국 군대를 몰아내는 게 우선이다라고 해서 5월 8일 날 이 홍계훈과 전봉준이 약조를 해서 그것을 우리가 보통 전주화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전주화약 이후에 이제 전봉준의 부대가 전주성을 빠져나오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전라도 지역의 53개 군현에 소위 그 유명한 집강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관민상화, 관과 민이 함께 정치를 해 나가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최초의 민의가 국정에 반영되는 그러한 세상이 이제 2차 봉기가 이루어지는 9월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운 꽃은 뭐 열을 가지 못한다고 하나요? 너무 아름다운 세상이 열린 것 같지만 너무 슬픈 세상이 열릴 준비가 되는 것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예. 네. 전주화약을 맺은 이후에 최초의 그 진짜 관과 민이 함께 정치하는 이번에 유네스코에서도 그 우리 동학혁명 기록물을 인정하면서 이 집강소를 굉장히 주목했더라고요. 한국 민주주의의 기초이자 산실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자치이고 최초의 자치적 그런 정치를 했던 그런 현장이거든요. 그거를 통괄했던 사람이 이제 전봉준이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말씀대로 너무 아름다운 그 시절은 오래 가지 못했죠. 6월 20일 날 이제 일본군이 용산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이 이제 경복궁을 점령해 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경복궁을 점령하면서 교정청을 해산시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궁극기무처를 만들어서 이제 궁극기무처에서 일본 주도의 그 갑오 개혁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일본이 노골적으로다가 고종을 비롯한 이제 그 왕족들을 인질 삼아 갖고 지네들 맘대로 이제 개혁을 해 나가니까 농민군들은 당황할 수뿐이 없죠. 야 이거 우리 재기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웅성웅성 나오기 시작했죠. 그때가 이제 서서히 이제 9월 달로다가
그러니까 추수가 끝나는 그런 이제 9월 달로 다 서서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추수가 마무리된 뒤에 이제 다시 동학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청일 전쟁이 이제 마무리되는 단계쯤 됐을 때 9월 10일경쯤에 이제 전봉준 장군을 비롯한 호남의 동학도들이 삼내 지방에 이제 서서히 집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차 기포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미 물론 그 경상북도 예천 같은 데서는 이미 2차 기포 되기 전에 벌써 전투가 벌어졌어. 이러다 보니까 그 삼내 지방에 이제 호남 지방의 동학도들이 모이고 다른 지역에서도 동학도들이 우리도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해월 최시영이 계속 건의를 하니까 해월 최시영이 그 당시 이제 옥천, 충북 옥천의 그 청산이라는 곳에 숨어 계셨어요. 그때 거기서 이제 9월 18일 날 그러면 이제 총기포하자. 호랑이가 우리를 물으러 왔는데 우리가 부직갱이들이라도 들고 싸워야지. 가만히 있을 순 없다. 전국에 있는 동학도들이 총 일어나라. 그러니까 총기포령 또는 총동원령이라고 하죠. 그래서 9월 18일 날 해월 최시영이 총동원령을 내림으로 인해서 그동안 호남 지방에서 호남 지방이 국한됐던 동학농민혁명이 전국화되는 거예요.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황해도, 평안도까지 전국에 동학도가 있는 데는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이제 그날 이제 전국화되는 거죠. 약간 1차 같은 경우는 탄관우리와 이런 힘든 세상에 맞서서 보국안민과 인간의 평등을 주제로 이렇게 1차 기포가 일어났다면 2차는 외세에 맞서서 시작된 기포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기록을 보니까 일본군이 우리나라 정부에게 빨리 너희들이 일본군에게 동학군을 섬멸할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보내라 라고 하는 거를 최후 통첩을 한 날이 또 9월 18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정에서는 그 얘기를 듣고 9월 18일 날 일본군에게 동학군을 토벌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공문을 승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군에 의한 동학군 학살 또는 주살, 토멸, 완전히 토멸은 우리말로 하면 씨를 뽑는다는, 씨를 말린다는 얘기니까 동학군의 씨를 말리는 그런 작전에 들어가게 되고 그 동학군을 토벌하기 위한 부대였던 후비보병 제19대대가 10월 중순쯤에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이 동학군들도 그동안의 전투를 통해서 수많은 경험을 좀 해왔고 승리를 거둬왔지만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들으면 일본군에 비해서는 열세일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교주였던 해월 최시영이 일어났던 그 동학군을 우리가 흔히 북접이라고 얘기하는데 호소 동학군이거든요. 충청도 동학군들을 논산에서 전봉준과 이제 손병희가 만나서 공주를 진격하기 위해서 공주를 점령하기 위한 그런 전투에 벌어지는데 그 공주를 넘는 고개가 그 유명한 우금치 고개입니다. 그래서 11월 8일부터 11월 11일까지 3, 4일 동안 수십 번에 걸친 전투가 이루어지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학군이 가지고 있던 무기적인 열세, 그다음에 전략 전술의 실패, 이런 것들 때문에 거기에서 수만 명이 희생됐다라고 이야기되고 그 이후에 동학군들이 이제 전주로 내려가서 원평 전투, 태인 전투 이렇게 해서 11월 24일 날 동학군을 이끌었던 전봉준이 눈물을 머금고 후일을 기약하자 이렇게 해서 동학군을 해산하게 됩니다. 태인 전투를 끝으로 해산한 전봉준은 순창으로 숨어들었다가 순창에서 임병찬에 의해서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주에 압송이 됐다가 서울로 올라와서 1895년 3월 29일 날 당시 같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김덕명, 성두환 이런 사람들과 함께 교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저희 이 뉴전사 보시면 우금치 전투 이야기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이야기는 무기 자체가 상대가 되지 않는 전투였기 때문에 동학농민혁명은 그들의 정신, 이 이야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 많은 희생을 남긴 동학농민혁명이었지만요. 그래도 지금 허준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의미,
그리고 우리가 이 불평등을 깨트리고 평등을 나아가자라는 그 정신만큼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이 노력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면서요? 이제 전국 각지에서 이 동학농민운동 계승사업회 내지는 기념사업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고, 또 이제 당시에는 동학군을 탄압했던 조정에서도 이제 지금은 정부죠. 대한민국 정부가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을 5월 11일 그 황토현 전투가 일어났던 날을 이제 국가기념일로 제정해서 이제 나라에서 이렇게 기념식을 하는 그런 정도로까지 성격이 됐으니까 동학농민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상당히 많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기념식은 사실 일제 시대에도 있었어요. 해방 이후에는 그 민간 이렇게 지역에서도 행사가 계속 있었고, 1968년도서부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정읍시가 최초로 황토현 축제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까지 56회째를 지금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이렇게 그 단일 행사로서는 가장 긴 역사를 가지고 진행해온 행사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또 정읍시가 이런 걸 또 선양하기 위해서 학술대회라든가 이런 걸 꾸준히 하고, 또 이 지역에 있는 그 많은 그 유적들을 발굴해서 이제 그 선양 사업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앞으로도 이런 사업은 계속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희는 갑자기 녹두장군 이야기를 하는데 새 소리가 유독 크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이 노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새가 뭘 알고 저러나 이런 생각도 잠시 들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